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에 따르면 이 대부분 품목이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는데요.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8만 1,500원으로 지난해보다 8.9%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구매 비용도 38만 원 정도로 전통시장보다 35% 더 비쌌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8.9%, 5.8%씩 늘어난 수치며 품목별로는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일명 P2P 금융업계의 간담회를 열고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지켜야 해 사실상 P2P 투자가 어려웠는데 금융위는 올해 안에 P2P 투자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금융기관의 규제 부담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개인의 P2P 투자 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오는 26일 우리나라에 6시간가량 머물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반도체 부문장과 비공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이슈로 떠오른 AI 기술 개발과 공급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계는 이번 회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올트먼이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 동맹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네, 가정경제에서요, 이 가계빚, 가계부채를 잘 운영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텐데요. 새해를 맞아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아끼기 위해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라인 원스톱 대안대출 플랫폼, 일명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시작 신용대출, 또 지난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바로 이 대환대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31일부터는 전세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바로 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17일 발표됐던 상생금융지원의 내용 또 정책까지도 함께 짚어보죠.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공개된 투명한 이런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의 대출도 상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두 분의 시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손우철 키움 에셋 플래너 전문위원, 양덕조 BPC 컨설팅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손우철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 대환대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요, 이게 좀 인기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작년에만 해도 신용대출에 국한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나 이제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면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아주 좀 칭송이 자자합니다. 자, 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요. 일단 위원님, 전반적인 개요부터 한번 이 서비스가 뭐고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2020년도부터 주택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약간의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사셨던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많은 대출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이 변동금리 아니라. 대출자들 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좀 걱정하는 이런 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받게 되면 이걸 대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예.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하나의 어떤 모바일 플랫폼에서 어. 주택담보대출을 좀 전반적으로 비교해보고 예. 혹시나 이제 금리를 낮춰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대출이 있다면 예. 그냥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음. 이런 서비스가 바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입니다. 네. 다만 이제 모든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갈아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또 이제 대상을 좀 정해놨는데 네. 일단은 이제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음.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곧 대안 됩니다. 대출이 되는데 예. 이건 이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든 또 대출자들 대상으로 이제 풀어주게 되면 너무나 과도하게 대출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일단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네. 일단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 전세대출은 이제 3개월 후 네. 그리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다. 네. 그럼 뭐 1년 이내까지는 이제 대안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참여한 인프라를 보니까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 토스 같은 어떤 대출 어떤 플랫폼들 네. 총 7개가 참여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4개 금융회사,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은행들은 은행과 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회사 같은 경우도 담보대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판은 커졌습니다. 하고 이제 뭐 이따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네이버라든가 토스라든가 이런 데서 금리를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콕 집은 그 마음에 드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그 금융기관으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갈아타기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걸 클릭하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차근차근 저희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양택조 대표님. 아니죠. 양덕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양덕조 대표님 제가 순간적으로 앞서 이제 10억이라는 네. 그것도 KB 시세가 확인되는 10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0억 5천, 11억 되는 분은 일단 좀 안타까울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왜 KB 시세 10억 이렇게 10억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대출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는 대출을 어떻게 내줄지에 대한 어떤 공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세별로 네. 됐는데 이제 KB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네. 정확하게 좀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좀 제외되는 것들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다세대라든지 네. 연립이라든지 예.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시세를 알 수가 없잖아요. 비아파트라고 하죠. 그렇죠. 예. 비아파트 네. 경우는 우리가 시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얼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출 내주기도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만 네. 한정돼서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좀 해놨고요. 예. 대신에 우리가 그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잔금 대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로는 이미 저금리로 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제외가 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고요. 예. 사실은 이번에 10억 원을 좀 기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보니까 예. 한 70에서 80%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예. 이 비율도 뭐 작은 비율은 아닐 거니까 예. 아무래도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번에 10억으로 한정했던 것도 네. 비율이 벌써 70에서 80%니까 뭐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분들 중에서도. 10억 이상 되는 분들은 또 실망할 게 아니라 이게 온라인으로 안 된다 뿐이지 기존의 이 대환대출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있습니다. 은행별로요? 네, 있어서 예, 예.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예. 대신에 번거로움이 좀 있을 뿐 예. 10억 원 이상 분들도 예. 대환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할 수는 있다. 그렇죠. 대신에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기존에 이제 그 토스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네. 금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10억 원 이상 되는 그러니까 좀 약간 고가 주택 분들 중에 이제 금리 높으신 분은 거기서 금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이거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어때요? 만약에 정말 바꾸셔야 된다면은. 하면 저는 되죠. 그게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있는데 10억 이상도. 네, 근데 아직은 이제 뭐 발표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예. 뭐 딱히 말씀드리면 없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도 네. 미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비교만 할 수 맞습니다. 있게. 네, 예. 비교만 할 수 있게. 예. 네. 방금 우리 이제 양 대표님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세가 10억이냐 아니냐가 큰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고가라고 해서 뭘 더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은 10억으로 좀 끊어놨는데 나중에 이 수요가 다 갈아타고 나면 또 더 크게 좀 뭐 혜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예측인 거고요. 지금 KB 시세가 10억이 넘어서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불편하지만 오프라인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손호철 위원님. 이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이제 제 생각도 우리나라만큼 플랫폼이 잘 돼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지 않나라고 싶은데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매우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대출 시장에 사실 아쉬운 부분은 좀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아쉽냐면 그 근로소득자라는 아주 양질의 대출 시장과 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라는 약간 좀 고금리 시장이 있고 그 맞아요. 중간이 없다라는 네.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어요. 네, 중금리 대출. 네,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제 나옵니다. 그래도 네. 이걸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번에 나온 서비스 자체를 보면 사실 세계적으로 금리를 비교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게 중개와 관련된 것들을 공적이 담당을 하면서 네. 플랫폼 안에서 본인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그 앱 안에서 대면을 최소화한 채 대출을 갈아타는 예. 이런 서비스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예. 우리나라밖에 없는 서비스지 없을 것 않을까.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정책적으로 좀 보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간의 건전한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 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괜찮은 서비스다. 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사실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네. 혹시나 이제 금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플랫폼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셔가지고 네. 본인의 어떤 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시면 네. 금방 얼마나 괜찮은 서비스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카페를 가봤는데요. 요즘 변동금리 확 바뀌면서 아무리 막 저리에 받았던 분들도 5%, 뭐 5.5%, 뭐 6% 이런 분들이 순식간에 뭐 3% 중반으로 갈아탄 사례가 진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따 저희가 하나씩 사례도 볼 텐데요. 자, 양 대표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방법, 그러니까 이제 신용대출보다 한 덤 뛰어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일단은 이제 뭐 네이버만 쳐도 일단 금리 비교를 쫙 봐야 되겠죠. 네네네. 여기서부터 가야 되죠. 네. 일단 첫 번째 크게는 세 가지 기둥으로 좀 될 네. 것 같은데 첫 번째 기둥은 이제 기존의 대출이 뭐였는지. 자기 거. 네. 그러면 신규로 가야 될 금융사가 어딘지. 예. 그 중간에는 이제 대출 플랫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대출 플랫폼들을 조금 이용을 하게 되면 예. 거기 안에서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예. 플랫폼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 기존의 대출이 얼마에 어떤 금리에 예. 상환 방식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신규 대출로 옮겼을 때 네. 이 신규 대출 옮겼을 때는 금리가 더 낮고 상환 방식은 이렇고 네. 저렇고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옮겨갔을 때 네.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좀 많이 필요했거든요, 네. 사실은. 엄청 가야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든지 예.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등기 우리에게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주민등록 증초본, 예. 가족관계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서류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벌써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런 금융사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 내가 굳이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예. 금융회사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이런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예. 거기에 맞춰서 또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편한 시스템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우리 차주가 돈 빌리는 사람은 예. 결국에는 필요 서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때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네. 필요 서류들을 조금 보게 이건 되면 무조건 챙겨야 되는 겁니다. 네, 무조건 예.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주택구입 계약서라든지 예. 아니면 등기필증이라든지 아니면 예. 전세 임대차 계약서 예.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요. 저것마저도? 네, 예. 저것마저도 사진을 찍어서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죠. 어찌 보면 서류도 안 챙겨도 되고 예. 필요 서류들도 사진을 찍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심사가 일어나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비대면이 어려우신 분들도 사실 고령에 있는 분들은 비대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업점을 좀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영업점마다 사실은 영업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야 되는데 은행 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오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밖에 오전 9시에서 예, 오전. 오후 4시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 A라는 상품 대출 신규 상품을 정했다라고 네. 하면 여기서는 이제부터 대출 심사가 일어납니다. 네. 대출 심사할 때는 보통 2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소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네. 바로 되진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2일에서 7일 정도 걸린 다음에 네. 심사가 완료가 되면 네. 이 심사 완료된 것들을 가지고 여기 그러면 신규 대출이 나왔으니까 그 네. 기존 대출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기존 대출에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요. 신규 대출에서 약정을 하게 되면 네. 이 기존 대출에서는 상환을 하고 거기서 그 기존 대출을 해지를 하는 그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대환대출 플랫폼은 세 가지 축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예. 중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이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주택담보부터 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뭐 변동으로 바뀌었던 계속 변동금리 때문에 한 5.5%가 됐습니다. 이제 이분이 가장 먼저 갈아타려고 했을 때는 뭐 네이버든가 뭐 네이버 가면 되겠죠. 예, 네. 거기서 이제 금리 비교가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 홈페이지 가면 바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쭉 봐요. 그러면은 뭐 카카오뱅크든 광주은행이든 네. 금리들이 이렇게 쭉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여기다라고 해서 거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금융기관 내에 그 갈아타기라는 그 항목이 있을 네. 겁니다. 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시면 뭐 해라 뭐 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용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예. 네, 네. 시키는 거로 쭉 따라가는데 일단 좋은 점이 소득 관련한 서류는 내가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네.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네. 그럼 뭐 내가 몇 등급이고 얼마 금리 나올지도 다 알겠네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건 역시 등기필증. 네. 뭐 하고 아까도 뭐 전세담보 그 임대차 계약서 2등인데 핵심은 등기필증일 것 같아요. 요것도 사진 찍어서 네. 보내면 비대면을 제출할 수 한 일주일 내에 나온다. 된다 안 된다. 금리는 얼마다. 뭐 얼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마지막 최종 승인을 하면 내 거를 알아서 서로 대환 네. 대출을 하면서 끝. 자, 이래 가지고요. 지금 손호철 위원님 되게 지금 칭송을 아까 제가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이용 현황 어떻습니까? 일단 4일 만에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갈아타신 네. 갈아탄 이 규모가요? 네,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은 뭐 우리나라 이른바 모대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이런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집계된 걸 보니까 일단 9일부터 18일까지 예. 일단은 이제 갈아타는 걸 신청하신 분이 9,271건이었고요. 예. 전체 신청액이 1조 5,95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건수도 만 건이 그쵸. 넘었고요. 예. 네. 예, 2천억이 더 늘었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출처를 어마어마한 이제 건수와 금액이죠. 예. 사실은 저도 제 걸 한번 해봤거든요. 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양 대표님 잘 얘기해 주시고 네네. 댓글도 정리해 주셨지만 정말 편하게 내가 뭐 몇 년에 어떤 금리 형태를 취할 거냐에 따라서 내 상환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예. 정말 이제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눈여겨 볼 점이 예. 약간 인터넷 은행 쪽으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내지는 지방은행 쪽으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유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더 금리가 대출 예. 금리가 확실히 저렴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작년만 하더라도 예.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는 걸 보면 사실 이제 그 카카오라든가 예. 이제 K뱅크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22년 말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예. 뭐 거의 뭐 그 약 70.8% 정도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뭐 K뱅크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이상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 더 늘겠습니다. 앞으로. 네, 예. 우리나라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3.3%밖에 예. 이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살펴보니까 거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저 연 3.498%. 네. 그리고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3.5%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 약간 오픈런 현상까지 좀 나타나는. 그 22일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22일 기준.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래서 그 시청자님들께는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하게 되면 네. 아마 지금 당장은 서류가 접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너무나 많이 카카오은행은 안 되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예. 몰리다 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일이 조금 이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수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되지 해서 너무 떨려하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워낙 글로 많이 몰리고 지금 다 1%포인트에 얼마입니까? 그 월 이자가요. 그래서 좀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최저금리가 나왔는데 저 최저금리는 적어도 한 신용등급이 한 1, 2, 3등급 안에는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 저금리 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쵸? 뭐 등급이 4, 그죠, 뭐. 5등급이라면 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신용 등급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혼합형을 선택할 거냐, 변동금리 선택할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 만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예.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본인 상황에 맞게 한번 입력해서 최저금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온 건 5년 고정으로 갔다가 이후에 변동으로 바뀌는 그 혼합형대가 그것도 최저일 때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막상 심사 끝나고 나서 뭐 한 3.7 카카오뱅크 기준으로요. 3.8 될 때 뭐 속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누구죠? 손우철 네. 예, 위원님. 시뮬레이션 한번 더 해볼까요? 아, 네. 예. 그 제가 실제로 예, 관련돼서 한번 제가 한번 네. 섭외를 해가지고 예, 도대체 얼마나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졌느냐 이걸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이분은 2021년 7월에 집을 사셨더라고요. 예. 예, 가장 금리가 낮을 때입니다. 와, 예, 엄청 낮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였고 예. 2021년 8월부터 하필이면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죠. 예, 예, 1년 거치 후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예. 하필이면 변동금리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대출 받을 때는 이제 대출 금리가 2.966%여가지고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3억 원 대출 받았다. 예. 월 이자가 74만 원이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좋았네요. 그쵸. 나름. 예. 그렇죠. 나름 예, 괜찮았죠. 예, 상당히 이제 괜찮은 금리였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3.5%까지 치솟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2년 7월 25일에 본인의 대출 금리가 3.466%로 높아지면서 이제 월 이자가 단순 계산했을 때 86만 원으로 높아지고 예. 뭐 2023년 7월은 이제 5.336%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예. 133만 원. 그러니까 거의 이 대출 이자가 두 배. 두 배가 돼 버린 거죠. 예,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그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에 가 가지고 본인 거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네. 그랬더니 뭐 한 대출 만기는 30년 정도로 하고 네. 그다음에 혼합형 그러니까 5년간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로 바꿨더니 네. 대출 금리가 이제 3.71%로 바뀌더라. 네. 그래서 이제 3억 원이라는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이자가 45만 원이 줄고 월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하면서 이제 줄어든 금액까지 줄어들죠. 감안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 거의 한 이자가 30만 원 이상 줄어드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매달 30만 원이. 그렇죠. 예. 우리가 1% 포인트 줄어드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5% 대출 이자 대자가 4%로 줄어들게 되면요. 사실은 20%가 줄어드는 효과가 그렇죠.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뭐 이상한 사례가 절대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신청할 정도로 열풍이 부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예.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본인 거 꼭 한번 신청해서 예. 최저금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양 대표님. 네. 온라인 대환대출 이제 서비스 이제 이게 있고 없고가 뭐가 뭐 달라. 그런데 이게 진짜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세상이 좀 네. 바뀌었다면 정부가 좀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거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네. 이 기존의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류를 많이 챙겨야 되잖아요. 일단 영업점 그때부터. 가야 되고 네. 상담해야 되고 또 네. 확인 전화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금리를 찾아냈어요. 네. 근데 이걸 또 다시 상환하려면 기존 은행에 가서 예. 또 다시 또 상담받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음. 이제는 바로 다이렉트로 서로 금융사와 금융사끼리 대출을 중개해주는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까 네. 어떤 서류도 이제 필요 없고 네. 이 사진 찍어서 비대면으로 갈 수 있고 내가 그러면 정보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내가 발품을 팔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제 그 신규는 이제 모바일에서 무조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좀 열려서 저도 이번에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굳이 이제 방문하지 않아도 예. 비대면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획기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좀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대출 이제 중개 시스템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은행 간에도 이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 같다. 그렇고요. 예,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고 예,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는 이런 서류도 필요 없어요. 이런 서류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더 진화될 가능성이 또 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맞아요. 예, 예.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서류 비용도 예. 이제 발급받는 비용도 아낄 수 있잖아요, 사실. 예. 예, 좀 종이도 아낄 수 있고. 예.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정책일 것 지방은행들한테도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략 지방은행들 상품이 훨씬 싸던데요. 낮던데요, 이자율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은행을 제외하고서는 예. 시중 5대 신흥금보다 더 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은행들도 이렇게 대출을 사실 많이 이렇게 해야지만 그 자산이 마진, 커지겠죠. 자산이 예. 커지고 예대 마진도 좋아지지 예.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은행도 이제 뭐 사람이 없어 소멸하는 게 보다는 이제 예. 어떤 상생의 좀 금융이 생기지 않았나 지방은행의 입장에서도 봐도. 예.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 금리를 또 내놓을 수 있는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 대표님 계시니까 지금 막 빨리 하고 싶은데 물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텐데 막 너무나 해당 은행이 막 붐벼서 네. 못 들어가는 분들 네. 이제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금리가 떨어진다면은 막 너무 지금 애달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주변에. 네, 네. 뭐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가 안 받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남아 만약에 있으니까. 예, 예. 있는데 예.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대환 서비스가 예. 앞으로 더 쭉 갈 거냐? 예. 그건 또 아직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아직은 활성화될 예,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네. 미정이기 때문에 네. 만약 금리가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네. 한다면 굳이 이런 서비스들은 아니지만 지금은 고금리로 바뀌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예. 없이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예.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까지 큰 수고로움은 네.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예. 들어요. 그러나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 네, 네. 하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해당 몇몇 은행이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고 막 너무나 애달파하지는 마시고요. 계속 이제 확인하시면서 트라이를 그러면 되겠죠, 손 의원님? 네, 맞습니다. 예, 예. 트라이를 좀 하면서 예. 그러니까 뭐 방금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낮추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서 하반기에 낮추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이 아마 대출 금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는 예. 대환 대출을 받고 거기에서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대환 대출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는데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체크 포인트가 좀 몇 네, 가지가 네, 좀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볼까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DSR 규제 비율 초과되는 차주들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소득을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뭐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의 신용 점수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약간 속상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기존 주담대 외에 실은 대출이 또 많으신 그렇죠. 분들은 왜 안 되지? 난 안 되는데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DSR 맞습니다. 규제가 있다. 네, 근데 그건 뭐 거의 신청하시게 되면 사실은 뭐 일정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나옵니다. 의뢰해서 안 네, 된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일단 뭐 그러니까 DSR 문제가 없어서 오케이해서 들어갔다던 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약 2일에서 7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네. 이거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중도성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뭐 3년 정도 네.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그 3년이 채 지나지 않으셨던 분들은 대환을 할 때 중도성한 수수료를 이제 물어야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네.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쉽게 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걸 봐야 되는데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를 선택할 거냐 예. 아니면 지금부터 변동금리를 선택할 거냐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 예. 현재 은행도 예. 제 느낌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걸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원래는 고정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예. 현재 이렇게 대환대출 상에서 나와 있는 걸 살펴보면 예. 오히려 혼합형 대출 금리가 더 낮더라고요. 훨씬 쌉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걸 좀 대비하지 않느냐 이런 네.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대출 이자를 낮추는 것이 좋을지 네. 변동금리 지금은 조금 내가 약간은 높게 하지만 네.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걸 좀 예측해가지고 변동금리를 할지 네. 요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요. 우리 위원님은 하면 어떤 걸로 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네. 개인적인 겁니다. 네. 저는 저 같으면 변동금리로 하겠습니다. 바꿔서 들어가는데 네. 변동으로요? 거의 1%포인트가 높던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5년간 고정금리 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부터 오히려 변동금리를 좀 해서 한 한 2년 정도 뒤부터는 좀 역전돼서 조금 낮은 이자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예,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다. 양 대표님은 만약에 지금 이제 갈아탄다. 네. 예, 지금은 1%포인트 정도 이 혼합형 고정금리가 더 네. 낮아요. 네네. 뭘로 갈아타실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변동금리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왜? 그래요? 네, 분명히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는 그 1%가 비쌀 수는 있지만 네. 향후에는 분명히 이거보단 더 좋을 것 떨어질 수가 같아요. 있으니까 네. 6개월만 지나도요. 네, 그러면 충분히 내가 앞에 앞단에 냈던 2%잖아요. 예를 들면 네, 2년이라면 그러면 그 2%를 충분히 상쇄하지 않을까. 라고. 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예. 그 두 분의 전문가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가 앞서 제가 이제 애가 탄다는 게 전 이제 좀 약간 기다리셔도 된다라는 쪽이었는데 이게 한도가 있었더라고요, 양 대표님. 근데 네. 또 이게 한도가 찼다고 정부가 엄청난 이 사업을 했는데 또 이걸 멈추지는 않겠죠? 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도를 증액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용 신청자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별로 조금 보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 연간 2조 원 월로 치면 약 한 1,600억 정도 은행별로 예, 네, 예. 이렇게 지금 제한을 뒀긴 예, 뒀는데 예. 이 제한이 뭐 이렇게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면 한도가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이럴 수는 예, 없을 것 예, 같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막아버리면 은행 간의 어떤 경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액 카드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은행에서도 이런 것들 좀 대비를 해서 네. 서로 은행 간의 어떤 경쟁 심리를 더 부추기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준다면 네. 분명히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서비스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얼만큼이 더 늘어날지는 아직 예측이 맞습니다. 아예 안 돼요. 예. 그래서 얼만큼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증액에 대한 좀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지금 저희 이제 이 방송 또 금융위원회 뭐 금융당국과 또 시중은행 관계자분들 좀 보실 텐데요. 이 정도의 인기가 좀 있다면 미리 좀 가이드라인을 먼저 좀 주셔서 이 정도까지 확대할 거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또 국민들 금융 소비자들이 마음이라도 일단 편안하게 이 좋은 서비스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언도 좀 드리고요. 이거 하나 보고 뭐 다음 이슈로 갈까요? 우리 손호철 위원님, 네. 금리 인하 요구권, 이것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또 주변에서 이거 받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뭐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도를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어쨌든 소득이 늘어났거나 네. 신용점수가 늘어났다면 그냥 은행 모바일 앱 들어가면 거기에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눌러가지고 시도를 좀 해보셔서 네. 낮출 수 있다면 이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예. 예. 실제 보니까
뭐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 뭐 적게는 한 15%에서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 많게는 50% 넘어가게끔 받아주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례는 꽤 많이 늘어난 거는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주위에서도 네. 너 승진해서 혹시 대출 있으면 은행 가서 좀 대출 이자 좀 낮춰달라고 좀 얘기해봐라 네. 이렇게 권유하신 분들도 좀 있으니까 네. 예전보다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좀 뭐 이 필살기 같은 거 없습니까? 대출 이자? 필살기가 이제 뭐냐면 네. 대출 이자 좀 줄이고 싶은데. 일단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더라도 목돈이 생겼을 때 중도 상환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다. 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네, 수가 네, 있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 1% 정도가 아까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목돈을 내가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환을 해버렸다. 예.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원금이 줄어들죠. 예. 그럼 내가 이번 달부터 이제 내는 이자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누적액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이자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그 형태도 있지만 예. 기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일단 기금 대출부터 받으셔야 돼요. 예. 자격되는 분들. 예. 예를 들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거를 일단 받고 예. 부족한 한도를 은행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은행의 집단 대출 같은 거 분위기 네. 휩쓸려 가지고 신청해 버리게 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여서 고정금리 뭐 2%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본다라거나 예.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 균등 상환을 할 거냐, 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력이 있다. 네.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이 네. 훨씬 유리하다. 좋고, 예. 예.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월 내는 이자 자체가 네. 균등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 관점에서 괜찮은데요. 네. 구조상 이자를 좀 더 많이 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낼 때는요. 아무래도 균등하게 맞추다 보니까 내가 초창기에 내는 그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예. 이자가 더 많이 빠지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도 상환을 할 때 매우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의 여력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좀 여력이 있다면 네. 원금 균등 상환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양 대표님의 필살기도 좀 뭐 있으면은 있나요? 아니면 전세담보대출 좀 얘기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도 상환 수수료 아까 이제 손치호 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상환 예를 들면 일단은 목돈을 먼저 마련하는 네. 저축 플랜을 있을 때 네. 지방 경제에 쓸데없는 비용들을 잘 조사를 해서 네. 세어나간 돈을 일단 막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막은 짜투린 돈들을 조금씩 모으다 보면 네.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네. 그 목돈 갖다가 한 번씩 중도 상환해서 이렇게 자기 원금을 계속 줄여나가면 결국 이자도 줄여나가니까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어나가는 돈을 찾아서 빨리 그걸 제거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네, 쓸데없는 것 내지 마라. 예. 네. 그리고 뭐 두 분 모두 이야기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거 내서 내가 빚 안 갚아야지 그러지 말고 일단 목돈 생겼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물더라도 네. 갚는 게 그게 두고두고 좋다. 그렇죠. 이제 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다라고 했는데 네. 내가 이 돈을 갚지 않고 3% 이상 난 수익을 낼 수 있어. 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안 갚아요. 네, 예.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높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적극적으로 돈이 생긴다면 네. 또 갚는 게 일단 빚부터 우선이다. 갚아라. 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양 대표님 이제 이달 네. 말부터는 전세담보대출이 또 온라인 갈아타기가 네. 됩니다. 여기도 또 판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뭐 지금 주담대처럼 네. 예, 여기도 이제 정말 판이 좀 커질 것 같긴 진짜 한데 많이 받으셨으니까요. 네. 전세담보대출도. 우리가 주담대 같은 경우는 좀 10억 원 이내 아파트로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뭐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보증부, 네. 전세대출까지 다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판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알아봐야 될 건 버팀목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 자금이니까 여기서 그게 제외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좀 제외를 하고요. 네.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면 기존에 받았던 보증기관에서만 동일한 곳에서 동일 기간에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면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이걸 받았어요, 대출을. 그러면 이게 새롭게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데 다른 데 가지 않고요. 네. 여기 안에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동일한 기관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무조건 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동일한 걸로 왜 했을까? 예. 동일한 기관으로 왜 정했을까라고 해보면 그 동일한 기관에는 어떤 금리라든지 대출의 어떤 상환 방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대출 심사할 때 어떤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예.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오히려? 있잖아요. 네, 오히려 아, 예. 역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막고자 해서 아. 예, 동일한 기관으로 했던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언제 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전세자금은 받고 나서 3개월 이후부터 네. 대신에 이제 계약 기간이 2분의 1 도가되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2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세가 임차가 2년이잖아요, 보통. 네. 그럼 1년이니까 3개월부터 1년 이내에 남은 거. 예, 남은 네. 것까지만 좀 할 수 있는 걸 추천을 무조건 그 사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가 전세를 갱신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갱신할 때 보통 뭐 2개월 전, 갱신하시는 분들은 2개월 전, 그다음에 만기 15일 이전까지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네. 개는 처음에 받은 사람들은 3개월에서 이제 만기 되기 전 1년인, 그다음에 남았죠? 갱신은 예. 2개월부터 15일 이전. 예, 요 알겠습니다. 기간은 조금 잘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대신에 같은 기관이 동일한 기관에서만 받아야 되는 거. 된다. 기간을 정해서 음. 그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도가가 되면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서만 예. 잘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최근 뭐 금융 소비자들 대출 빚 있는 분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 살펴봤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 뜨거운 인기가 있고요. 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혹시 또 문제점이라든가 뭐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 1월 17일 날 이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금융 정책 방안을 이야기했었는데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강화하고요. 민생 활력의 회복 사다리, 민생 금융 활성화도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도 좀 함께 있는데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앞으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위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상생금융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요. ISA 부분이 가장 관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ISA를 더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자산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손 의원님, 어떤 점들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또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게 좀 깊어요 내용이. 그래도 네. 아주 좀 명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 변화하는 내용과 네.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좋습니다.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ISA 계좌는 기존에 네. 연 2천만 원씩 이제 5년간 불입할 수 있고 총 1억 원 한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만 원에서 이제 서민형, 농민형은 이제 400만 원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네. 그리고 손익을 통상하는 이런 장점이 좀 있었는데 네. 일단 한도를 연 2천만 원에서 이제 4천만 원 총 2억 원을 늘렸다. 예. 그리고 이제 비과세 한도를 기존에 이제 200만 원에서 네.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서민형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비과세 한도를 늘렸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형 같은 경우에 이제 서민 그 자격 되시는 분이 1,000만 원을 벌어도 비과세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손익 그래서 이제 이 IS에게 정말 장점은 손익이 통산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에서 1,000만 원 수익을 얻고 B라는 상품에서 5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로는 5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지만 이걸 일반 계좌에서는 500만 원 이익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걸 ISA 계좌에서는 그냥
일반 계좌 죄송합니다. 일반 계좌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보죠. 수익으로 예, 보지만 예. IS 계좌는 500만 원 수익으로 맞아요. 잡고 네. 40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뭐 비과세 해주고 네. 그다음 나머지에서는 9.9% 분리과세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ISA 계좌는 국내 주식도 물론 좋겠지만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정도의 ISA 계좌가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예. 만기가 됐을 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를 하시게 되면 추가로 또 세액공제를 받는 와. 3천만 원이라면 10% 최대한 3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ISA 계좌를 좀 활용하시면 좀 좋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상생금융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 내용도 있거든요. 양 대표님 어떤 네. 내용들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12월에 이제 발표된 것들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이제 300만 원 캐시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2조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어떤 기금을 좀 마련했는데 네.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은행권들은 이렇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2 금융권은 사실 나온 게 없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좀 발표됐던 거에 그 우리가 5에서 7% 정도 받는 이렇게 40만 명의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예. 위해서 그 저축은행에서나 이렇게 받았던 분들한테 네. 이자를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좀 예. 돼서 이게 이제 3월부터 아마 시행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예, 한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도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1금융권에서 받았던 것들은 대출 한도가 2억 원 한도에서 예. 2억 원 한도에서 거기서 이제 1년치 이자 4% 초과된 이자 예. 거기에 90%까지 해주니까 예를 들면은 5%로 받았다라고 하면 1%가 초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맞습니다. 2억에 1%면은 200만 원이니까 네. 여기에 90%면 180만 원 정도를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네네. 근데 요번에 그 제2금융권에 가면서 5에서 7% 정도 예. 받았던 분들은 1억 원 한도로 하되 예. 이 5% 초과된 금액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캐시백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남들은 뭐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이런 돈도 받을 수 있다라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를 넘긴 차주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저금리 대환 대출로 신청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 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이런 혜택을 조금 놓치지 않고 네. 챙겨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은행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행에서 지정해서 통보를 가니까 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가 뭐 첨언을 하자면 예. 보이스피싱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해줄게요. 예. 라고 보이스피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까운 영업점에 가서 내가 그 혜택 신청 대상자가 됐는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 네. 전화로 당신 됩니다라고 믿지 마시고 일단 은행에 가셔서 방문하셔서 좀 봐라. 예. 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그리고 ISA 계좌 활용법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자를 꼬박꼬박 내셨으면은 5% 이상의 고금리 된 분들 150만 원 정도의 또 캐시백이 있다는 점까지도 함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가계 빚을 좀 줄여서 나름 우리 가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정부의 지원책이거든요. 부디 잘 활용하셔서 큰 도움 받기를 꼭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9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 아시죠? 올해는 AI가 큰 히트였다라고 하는데 최근까지요, 이 CES에서는 이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올해도 뭐 모빌리티 AI 이야기 있었죠?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모빌리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모빌리티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자율주행, UAM 이런 새로운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